자, 오늘은 전 지난 회계 원리하고요. 그다음에 앞에 부분에서 어저께 우리가 그 재무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갖다가 공통적인 것들을 다 한번 들어봤었죠. 나중에 다음 단계인 세무 2급이 되던 세무 1급이 되던 모든 회계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그 내용들이랍니다. 그게 그리고 중요하기도 하고요.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거의 나오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알아두시게 되면 나중에 그 급수가 올라가더라도 똑같은 내용 또 반복하게 되니까 미리 한번 처음 배울 때 정독해서 잘 읽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제가 말씀해드렸던 여러분이 외웠던 재무상태표 중에서 자산, 부채, 자본이 있었죠. 거기 통합계정과 구분계정들 하나하나 다 외웠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시간에 당좌 자산이라 그러면 일단 우리 여러분들은 자산은 크게 뭐하고 뭐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유동자산은 또 뭐하고 뭐로 나눈다 그랬어요.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으로 나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당좌자산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설명해 드릴 게 당좌자산에서 당좌자산은 크게 네 가지로 또 구분했었죠. 첫 번째는 현금 및 그렇죠. 현금성 자산이 있었고 여기 안에 또 구분계정으로 현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당좌예금이 있었고 그다음에 보통예금 있는 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이렇게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 현금에서 이슈가 되는 게 무엇인지, 그다음에 당좌예금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무엇인지, 보통예금에서 알아야 될 게 무엇인지,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보면은 제가 계정 설명하면서 일단 현금은 좀 간단하게 통화하고 통화대용증권 얘기 잠깐 해드렸었죠. 그거 좀 약간 더 디테일하게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구분기정 설명할 때 강론에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랬었죠. 그래서 얘는 설명을 안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당좌자산의 첫 번째인 현금하고 당좌예금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이슈가 있는지 그걸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되셨는지요? 자, 그 교재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현금이라는 거 보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현금은 일상생활에서의 현금은 통화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통화는 지폐하고 주화를 얘기한다 그랬었죠. 지급보증은 어디서 한다? 한국은행에서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현금 말고 통화 말고요. 그 통화 대신에 사용하게 되는 그런 증서들, 증권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때 지난번 시간에는 제가 대표적으로 자기합수표 하나 얘기해 드렸었죠. 근데 거기 교재에 보시게 되면 여기 현금에서 여기다 완전 써놓을게요. 현금에서 사용하게 되는 여기 통화에는 지폐, 주화 이런 게 있다고 그랬었는데 이 통화 대신에 사용되는 통화 대용 증권이라는 거가 있단 말이죠. 통화 대용 증권. 통화 대용 증권의 대표적인 게 자기압 수표라 그랬죠. 보편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이제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수표자 들어간 거 있죠. 수표자 들어간 거는 다 100%는 아닌데 수표자 들어간 거는 여러분이 그 수표를 들고 사용 바로 할 수 있단 말이죠. 현금처럼 수표는 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또 뭐가 나와 있느냐면 안 나와 있네. 취소하기 왜 안 나왔어? 밑에 있다. 거기 자기합 수표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계 수표 있죠.
어디 있냐면은 그 34페이지 맨 밑에 통화 대용 증권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우선 그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송금수표 또 뭐 있어요? 그다음에 우편한 증서 계속 일단은 써놓을게요. 여기 국고 송금 통지서 만기 도래 어음 만기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되게 많네. 여기 여러분 다 외우라고 하면 또 숨통이 졸려요 그러겠지? 그다음에 배당금 통지서 많기도 하다. 대체 뭐 많다. 그만 쓸래요. 왜요? 안 써도 하니까. 자, 그런 다음에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제일 많이 우리가 쓰이는 것 중에서는 타인 발행 수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통화대용 증권을 어떤 것들인지 내용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통화대용 증권은 말 그대로 이 통화, 지표나 주화 대신에 사용하는 그 증서들을 얘기하고요.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자기합수표는 알겠는데 자기합수표는 은행에서 발행한 거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지급하니까 갖고 나가면 현금 바로 쓸 수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타인 발행 수표. 타인 발행 수표의 대표적인 게 여기 당좌 수표예요. 즉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 얘도 우린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한다? 현금이라고 기록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말이에요. 이 통화대용 증권은 지금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는 회계 담당자들만 사용하는 대부분 용어이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들한테 시험 문제 내기 때문에 통화대용 증권 이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당연히 물어보겠지. 이건 회계 담당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이해되시겠죠? 가계수표. 가계수표 본 적이 별로 없으신 분들 있을 텐데 이 가계수표는 보통 약국에서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약국에서 약사들이 자기 통장에 잔고 범위 내에서 은행으로부터 가계수표 받아가지고서 저기 그 제약사 약 그 직원들 있죠. 제약사에서 약국에다가 여기 약품들 줄 거 아니에요. 팔라고 여러분들이 사는 거 그거 결제대금으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가계수표. 그다음에 송금수표. 송금수표는 어떤 뜻이냐면 보통 은행들끼리 결제할 때 사용하는 수표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서도 여러분이 만약에 전북은행 아니면 뭐 농협 이런 데서 발행한 수표 가져가면 받겠죠. 그죠? 반대로 농협에서도 국민은행에서 발행한 수표 가져가면 받겠죠. 그리고 이제 하루 저기 그날 은행 업무 시간이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자 국민은행하고 농협만 비교해 볼게요. 국민은행이 농협 수표 100만 원어치 갖고 있고요. 농협에서 국민은행 수표 50만 원어치 갖고 있어요. 그러면 농협에서는 자기네 수표 찾아오려면 50원만큼은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날 벌어진 모든 수표의 결제 수단 한 장의 수표로 보내준단 말이죠. 은행들끼리 결제하는 거야. 은행은 보통 일일 마감이에요. 그 당일 마감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일반 회사들은 저기 월 마감하고 연 마감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몇 마디 떠들지도 않았는데 벌써 중치고 있어. 자, 그래서 이거 설명은 요거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송금수표는 은행들끼리 결제하는 수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금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거의 본 적은 없겠지만. 그다음에 우편한 증서. 우편한 증서는 옛날에 1900년도 초에 지금 은행이 많았겠습니까? 우체국이 많았겠습니까? 그건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우체국이 훨씬 많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서울 가려면 돈 들고 다니면 위험하겠죠. 중간에 털리면 어떡해. 그지? 그러니까 똑같은 기능으로 여기 우체국에다가 돈 맡겨놓고 그 증서 받는 거야. 그리고 서울 가서 거기 우체국에다가 나 여기 우체국에서 돈 맡겼는데 그럼 줄래? 지네들이 알아보고 주겠지. 그럼 지금 뭐하고 똑같아? 결국은 자기합수표하고 똑같았죠. 근데 지금 이거를 갖다 주로 우체국에서 그 기능을 했을 때 이거를 요즘은 우체국도 자기합수표 발행하죠. 많이 쓰이겠다? 많이 안 쓰이겠죠. 근데 은행은 내용은 알고 있으란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국고송금 통지서는 어떤 경우냐면은 국가에서 여러 가지 세금을 갖다가 등등 저기 받잖아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걷었어.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걷었는데 이거 많이 냈으니까요 복순이한테 돌려줄게요. 그리고 통지서를 보내요. 그러면 나는 그거 들고 가면 돈 주겠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가서 돈 주세요. 그러면 현금 주겠죠. 즉 국고송금 통지서는 국고송금, 국고환급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여하튼 들고 가면 돈 줘요. 뭘 준다? 현금 줘요. 그 다음에 만기가 도래한 어음 가져가면 만기 됐으니까 돈 주겠죠. 그 다음에 공사처 이전표 채권이 갖고 있었는데 채권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자 받으려고. 그래서 이자 주는데 갖고 가면 돈 줘야 안 줘요? 왜 이런 거 가져왔어요? 그러겠어요? 자, 그 다음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배당금 주겠다고 여기 통지표가 왔어. 그럼 배당금 통지표 왜 보낸 거야? 돈 주겠다는 거잖아. 나한테 알려주는 거잖아. 가져가면 돈 줘야 안 줘요? 당연히 주겠죠. 채권을 갖고 있으면 이자,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금. 이해됐죠? 이걸 다 외울래요? 아니, 바보야. 이걸 왜 외워? 이 외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가져가면 바로 다 현금으로 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통화 대신에 사용하는 증서, 증권, 종이 쪼가리. 근데 가면 다 돈 준다 그랬었죠? 그렇게 알고 하나만 좀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선일자 수표라는 게 있어요. 선일자 수표. 오늘 며칠이죠? 오늘이 4월 15일. 근데 수표를 발행할 때 4월 20일로 발행을 했어요. 그럼 이 수표를 받았다고 해서 은행 가서 돈 달라 그러면 줄까 안 줄까? 발행일이 20일인데 아직 발행도 안 됐죠. 근데 미리 발행을 해준 거야. 이건 선일자 수표라고 부르는데 얘는 가져가면 돈 안 준다 그랬죠. 선일자 수표 뜻만 알면 돼. 가져가면 돈 줘야 안 줘요? 통화대용 증권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표임에도 불구하고 선일자 수표는 통화대용 증권 아닙니다. 음식 하나 더 찍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표 가지고 가면은 여기 편의점에서 물건 사가라고 주나요? 나 우표 10,000원어치 있으니까 우표 받으세요. 나 물건 10,000원어치 사갈게요. 그러면 네, 그리고 물건 줘요? 그럼 우표도 얘도 통화대용증권 아니겠죠? 그 다음에 수입인지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수입증지 이런 것들은 다 통화대용증권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현금에 대해서 지금 여기 위에 우리가 통합계정으로 배웠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현금 일단 한 가지 먼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계속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아직 사용하는 방법을 다 몰라. 오늘 날씨가 진짜 왔다 갔다 하고 응. 그래서 시작 누르고 자,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당좌 자산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여기에 현금 당좌 예금 보통 예금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 게 단기 투자 자산이 있었죠. 단기 투자 자산에는 단기 금융 상품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대여금 이렇게 세 개 써놓을게요. 여기 당좌 자산 안에 크게 이제 네 가지의 여기 통합 계정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첫 번째 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설명해 드리고 있잖아요. 현금까지는 이제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현금에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통화대용 증권이에요. 그래서 통화대용 증권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분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회계 2급, 회계 1급에서 물어보는 항목이고, 얘는 통화대용 증권은 회계 담당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항목들인지라 많이 사용되지 않기는 하지만, 이런 걸 받았을 때 여러분이 과연 현금이라고 쓸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회계 담당자들이 알아야 되는 거라서 어떤 경우에는 회계 세무 1급에서 나와 이런 시험 문제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잘 구분을 해두시라고 아까 쭉 설명을 해드렸던 것이고요. 결론은 뭐였어요? 얘네들 들고 가면 바로 현금 준다. 그런 개념은 현금 통화대용 증권이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자, 이제 이번에는 뭘 설명해 줄 거냐면 여기 현금성 자산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현금성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앞에서 현금성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선 대상이 뭐가 되는지를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은 현금성 자산을 설명하는 용어를 알아둬야 돼요. 거기 교재 맨 밑에 보시게 되면 현금성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첫째, 큰 거래 비용이 없대요. 큰 거래 비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되어 있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다 그랬죠?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할까? 머리 두 개 붙여 썼어야 되는데. 세 번째로는 거기 이자에 대한 이자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성이 적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위험이 중요하지 않다. 자 봐요. 우리 지난번에 재무상태표 할 때도 재무제표 중에서 일정 시점에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재무상태표 고를 수 있었죠.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는 뭐예요? 물어보면 손익계산서요.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현금성 자산이라는 그 용어를 갖다 물어볼 때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이 중요하지 않은 것, 얘는 뭘 설명한가요? 물어보면 현금성 자산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현금성 자산은 어떤 게 현금성 자산인데요? 얘기를 한다면은 첫 번째 현금성 자산에는요, 그 밑에다 써야겠네. 우선 대표적인 게 그 가입 시, 가입할 때요. 가입 시 그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거, 3개월 이내인 단기 금융 상품이 대상이에요. 또 하나는 여기 취득 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거, 이런 것들이 현금성 자산이에요. 근데 가입 시 3개월 이내인 단기금융상품이 뭐 있어요? 그런다면 단기금융상품이 제가 대표적으로 뭐 있다 그랬었죠? 단기금융상품의 대표적인 것은 정기예금하고 정기적금이에요. 근데 선생님,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정기적금에 3개월짜리가 있어요? 이런 말 처음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개인한테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그러면 다 1년 단위로 생각하시죠? 근데 회사에서는 굴리는 금액이 자금들이 크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그 은행에서 정기 예금이 됐던 정기 적금이 됐던 여기 3개월짜리 이내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기 예금, 정기 적금을 대표적으로 이해하라고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단기 금융상품에서 3개월 이내, 얘도 마찬가지로 정기 예금, 정기 적금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겠지만 좀 이따가 단기 금융상품에 해당되는 게 은행에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증권회사에 더 많아요.
그래서 증권회사에서 단기 금융상품에 해당되는 게 무엇이 있느냐면 시험 문제는 잘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이 회사에서 이 정도 금융 지식이 있다면 좋아할 사람 여럿 있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라고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증권회사에서는 보통 CD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CD는 뭐냐면 얘는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양도성 예금 증서는 말 그대로 양도란 말은 다른 사람한테 건네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권회사에 가서 CD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짜리가 보편적이거든요. 500만 원 내고 CD를 내가 하나 살 수 있어요. CD 컴팩트 디스크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CD는 영어로 캐시 디파짓이라는 뜻이에요. 캐시 디파짓은 돈을 현금을 디파짓 예금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증서 한 장 들고서 내가 다른 누구한텐가 그 증서를 주면 그 사람이 가져가서 돈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양도성 예금 증서에는 기명식이 있고 무기명식이 있어요. 기명식이라는 것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가야지 그 돈을 줘요. 근데 무기명식은 그 증서만 갖고 있으면 돈을 주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무기명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름이 적혀 있고 적혀 있지 않고 하여튼 그런 항목들의 그 증서가 있기 때문에 얘는 3개월 이내 당연히 그 현금화가 가능하겠죠. 가져가면 돈 주니까 이것도 금융상품 중에 하나예요. 또 뭐가 있느냐면 CMA라는 게 있어요. CMA는 자산 종합 관리 계좌라고 이렇게 불리는 건데 이건 CMA라는 것을 그냥 우리말로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용어도 길고 잘 와닿지가 않아요. 이 CMA는 미국의 시티은행에서 개발한 금융상품 중에 하나랍니다. 어떤 거냐면은 지금 여러분이 여기 은행에 가서 은행 거래를 할 때 돈 100만 원 현금으로 입금하고 돈 필요해서 찾을 때 돈 얼마 달라고 써서 내면 돈 바로 주죠. 그런데 만약에 증권회사에 가서 돈 여러분이 예금 100만 원 하고 돈 찾으려고 그러면 거기서는 2일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불편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은행 예금한다 뭐 등등 한다 그러면 증권회사를 안 가고 대부분 어딜 가요? 은행을 가죠. 왜? 지금 은행의 금융상품은 통화예요. 은행의 금융상품, 은행의 상품은 뭐라고요? 통화. 즉 지폐하고 주화라고 얘기죠. 증권회사의 상품은 뭐겠어요? 증권회사는 아까 증권이라 그랬죠. 증권이 재산상의 값어치가 적혀있는 종이 쪼가리 증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게 주식 아니면 채권이 많이 있더란 얘기예요. 이게 금융상품이에요. 근데 그 이외에도 증권회사에서는 이런 금융상품이 CD도 있고 CMA는 개발된 동기가 많은 그 고객들이 은행으로 돈 예금하러 가고 그러니까 증권회사도 그 기능이 있는데 불편한 거 이틀 동안 기다려야 돼. 왜요? 증권회사에서는 여러분이 돈을 맡기게 되면은요 그 돈을 가지고 채권에 투자하든지 주식에 투자하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걔를 갖다가 팔게 되면 현금화되는 게 이틀이 걸려요. 그럼 이틀 동안에 그 리스크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증권회사에서 그거 이틀 동안 기다리는 거 우리가 리스크 안고 그냥 돈 지급해 주겠습니다. 은행하고 똑같이.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증권회사에 가셔서 CMA 계좌를 개설하시게 되면 은행하고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은행 같은 경우는 현금 인출기가 있잖아.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 하나은행이면 하나은행, CD에서만 돈이 인출되잖아요. 근데 증권회사들은 주변에 보니까 많이 없어. 그럼 또 돈 찾으러 가려고 하면은 거기 그 증권회사의 CD 단말기를 이용하러 가야 될 텐데 불편하잖아. 지점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요, 이 CMA를 개설하게 되면 증권회사에서 돈을 인출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시중은행들 있죠. 연계되어 있는 시중은행들 보통 세 곳이 돼요. 거기에 써져 있어. 저 국민은행 CD에서도 인출할 수 있고요. 하나은행에서도 인출할 수 있고요. 신한은행에서도 인출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좋은 점은 뭐가 있느냐면 수수료가 없어요. 고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그 배려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도 증권회사 가면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왜?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럼 똑같은 기능이라면 은행 가서 줄 서고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또 어떨 때는 번호표 뽑고서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 나라면은 저도 이거 있어요. CMA 그 계좌 계산해 놓고선 증권회사에 가서 여유 있게 기다리면서 사탕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거기 가면 또 되게 친절하게 잘해줘. 거기도 왜 사람 보기 힘드니까 오면 대우받아. 그럼 이런 금융 지식이 있으면 그런 기능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굳이 은행 가서 이용하지 말고 이자율도 여기가 더 높아요. 얼마라도 여기 가서 이용하고 그러면 좀 사람이 역시 배워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스마트 뱅킹 돼요. 아, 다 돼요. 아니 요즘 금융기관에서 카뱅크도 되는데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리고 조금 불편하면 돈 더 덜 찾으러 가겠지. 그럼 돈 덜 쓰겠지. 귀찮아서라도. 근데 이게 편리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관심 있으면 증권에 가서 여기 계좌 한 1,000원 정도 들고 가서 미리 하나 계산해 보려고요. 그래서 계산해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됐죠? 그다음에 여튼 그렇게 됐고요. 혹시 또 이거 궁금할까? 안 궁금할까?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라고 부르는 게 CMA 약자예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보통 기업에서 증권회사의 그 금융상품을 주로 어떤 걸 많이 이용하냐면은 MMDA 얘는 그 금융상품 이름을 그냥 우리말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MMD를 갖다 이게 달라 그러면은 이런 거 가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MMD도 여기 증권회사의 금융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뭐의 약자냐면 궁금할까? 여러분 뭐니뭐니도 뭐가 최고야? 머니마켓 우리말로 해석하면 자금시장이라는 뜻이에요. 머니마켓 똑같이 디파짓 돈 미리 맡겨놓는 것이고요. 예금이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어카운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거의 약자가 MMDA 얘도 금융상품이고요. 얘는 주로 돈을 맡겨놓으면 돈 운영하는 방식은 그 증권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일정한 이자율 나중에 그거 찾을 때 얼마 주면 돼요. 보통 회사에서는 여유자금이 오랫동안 묶어두는 자금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개월, 1개월, 3개월 근데도 그냥 은행에 넣으면 이자율이 너무 낮으니까 그 경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에 따라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게 좋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억, 20억 정도, 2개월 정도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은행 통장 말고 다른 금융 거기 상품 이용해서 안전하면서 이자 더 받을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얘기 나올 때 이런 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MMF라는 것도 있어요. MMF라는 것은 뭐냐면은 똑같이 머니 마켓 펀드 시험 문제들은 거의 안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다 도움이 되는 지식들이라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펀드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펀드가 뭐예요? 펀드요. 펀드라는 뜻은 돈을 모으다, 자금을 모으다라는 뜻이 그거예요. 돈을 왜 모을까? 그냥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펀드라는 것은 돈을, 자금을 모으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금융상품에서는 해외 그 주식들을 갖다가 사는데 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삼성그룹의 그 주식들을 사는데 그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주식을 샀으면은 당연히 채권이 됐던 그 이자라든지 그 시세 차익이 있다든지 배당금이 나온다든지 하겠죠. 보통 그걸 따르게 그냥 파생상품이다 별 어려운 말들을 많이 쓰는데 펀드의 목적은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돈을 모으는 목적. 여러분 회비 왜 모아요? 뭘 왜 모아? 돈 쓰려고 모으는 거지. 그죠?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어느 금융기관에서 지금 서울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같은 거, 그 광화문 근처에 있는 빌딩 한 5천억 정도 되는 빌딩을 하나 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펀드 명칭을 갖다가 광화문 펀드 이런 식으로 하나 했다고 쳐요.
그리고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겠죠. 빌딩을 사는데 왜 내요? 돈 벌려고. 그래서 그 펀드가 5천억을 모을 걸 목표로 했다면 5천억이 다 모이잖아요. 오케이, 끝나요. 그리고 그 돈 갖고 그 빌딩을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빌딩을 사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올까? 임대 수익이 나오겠죠. 임대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임대료를 받으면 그 받은 임대료를 가지고서 그 펀드를 운영하는 기네들 수수료 자기네 거 띄고 그 나머지 수익을 갖다가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한테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걔가 만기가 예를 들어서 3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그러면 3년이 지났던 5년이 지났던 만기가 되면 그 빌딩 다시 파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빌딩이 시세 차익이 3년 만에 올라갔다 그러면 그 빌딩 팔면서 또 빌딩에 차익이 생기겠죠. 그거 거기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한테 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펀드는 해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펀드예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여러분이 증권회사에서 펀드 그러면 다 어려운 것들 사고 팔고 하는 거니까 이게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걔가 해외 주식을 살 수도 있고요. 해외 원자재를 선물로 살 수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파생상품이라는 용어가 많이 생기는데, 파생상품 용어가 여러분들한테 낯설고 어려운 개념이란 말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펀드를 모아서 해외 유람선을 사는 거예요. 1조 원짜리. 그럼 펀드를 얼마 모아야 되겠어요? 1조 원을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또 모으는 거야. 1조 원이 됐어요. 그럼 그 해외 유람선을 하나 사는 거야. 그래갖고 그 유람선 돌리면 거기 승선하는 사람들한테 그 유람선 이용료 받겠죠. 그리고 몇 년 동안 운영하다가 만기가 되면 또 유람선 팔아. 또 시세 차익이 나면 그것도 해석받겠죠. 펀드가 뭔지 금방 이해되시죠? 그런 게 펀드예요. 그래서 여기 머니마켓 펀드는 돈을 맡기는데 그 펀드에 가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여유자금을 운영할 수 있겠죠. 한 2개월, 3개월 이내로 운영하다가 내가 또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 갖고 있다가 이런 것도 있고요. MMT라는 것도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금 시장에서라는 뜻이에요. 다 머니 마켓 트러스트. 트러스트는 신탁이라는 뜻입니다. 신탁이라는 것은 자, 내가 돈 너한테 맡길 테니까 증권회사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운영해. 그리고 나한테 수익금 잘 챙겨줘. 다 믿고서 그냥 맡기는 거야, 이런 거. 이런 상품도 있답니다. 또 뭐가 나와 있나? 거기 있네. 너무 많이 설명해 줬네. 자, 봐요. 얘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 갔는데 사장님이나 누가 우리 여유자금을 굴릴 때가 좀 없을까?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과장급이든 차장급이든 그런 분들이 이런 내용을 전혀 몰라. 그냥 정기적 예금에 무슨 맡겨놓으시죠? 그런데 배웠던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게 되면 이자율이 지금 요즘 너무 낮으니까 증권회사에 좀 있어 보이게 설명을 해야 돼요. 저기 CD는 또 좀 많이 알아들어. 그러니까 CMA나 아니면 MMDA 같은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눈 띵그러지면서 물어보겠죠. MMDA가 뭐야? 그죠? 그러면 요 설명 들었던 거, 이런 성격인데 은행 이자율보다는 높아요. 또 안정적이고요. 그래서 증권회사에 가서 이 상품을 저기 가입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은 못 들어본 얘기 들어보면 혹하게 돼 있어. 그러면 물어보겠죠. 계속 내가 설명할 필요 있나? 저기 관심 있고 그 여유자금 한 10억 정도 굴리실라 그러면 제가 증권회사에 가서 좀 자세히 상품들 팜플렛하고 알아갖고 보여드릴게요. 초이스를 직접 하세요. 라고 하면은 나는 어디에 업무 보다가 증권회사로 튈 수 있는 시간이 생겨. 그리고 증권회사에 가서 거기 PB들이 있거든요. 은행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 PB실에 아무나 못 들어가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이 10억짜리야. 대단한 고객이 잠재 고객이 될 수 있잖아. 물론 내 돈은 아니야. 회사에서 이제 굴릴 거긴 하지만 그 특사로운 거잖아 지금. 그럼 접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특별해지겠죠. 차도 다과도 아주 특별하게 나와.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죠. 귀빈 대접받아. 가서 또 이런데 아담한 데서 느긋하게 설명 듣는 거야.
그럼 난 금융지식도 늘고 여유시간도 보낼 수 있고 특별 대우 받아. 안 그래요? 설명 다 듣고 팜플렛 주고 그러면 제가 잘 알아들었으니까 그래도 초이스는 누가 하는 거지? 사장님이 하잖아. 제가 사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가는 거야. 그리고 초이스 하라고 하면 돼. 설명 들은 대로 보여주면서. 그죠? 말 전달해주고 귀빈 대우 받고 시간 여유있게 땡땡이 치고 다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초이스 하면은 가서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개인 목적으로 가더라도 여러분은 어서 오십시오. 귀빈 대우 받아. 그럼 내 돈 아닌 것 같고 생색 다 낼 수 있잖아. 이분은 회사 일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냥 제가 CME 요거 이용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시간 되시면 잠깐 오시죠. 그래서 뭐 대접받고 커피 짠.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다 해보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뭘 알아야 먹지. 유용하겠지. 소액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니 걔네들 입장에서 장사하는데 손님 왔는데 뭐 소액이 오늘 올해가 소해라서 소액 얘기한 거야? 그럼 소액을 하게 되면 제가 나중에 받을 것도 그 투자한 돈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긴 하겠지만 결국 이자율 개념이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은행 이자율이 보통 1%대잖아요. 얘는 조금 더 높아요. 그 차이 있는 거지. 어차피 은행 이용하는 건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 금융상품에 대해서 은행의 금융상품 대표적인 정기예금, 정기적금, 그 다음에 증권회사에서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얘네들 설명을 쭉 해드렸죠. 이해는 됐어요? 자, 그 문제 하나 시험 문제로 돌아가서 여기 그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했을 때 이 단기의 뜻은 보통 12개월 이내, 그 다음에 1 또는 1년 이내라 그랬죠. 근데 단기 금융상품 여기 쓸 때는 앞에 말이 좀 생략이 돼 있어. 단기 금융상품은 어떻게 설명이 배웠으니까 해야 되느냐면 단기 금융상품의 기간은 3개월 초과, 그 다음에 12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되는 것이 그 단기 금융상품이에요. 그러면 3개월 이내인 건 뭐라고 그러면 써야지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단기 금융상품 중에서 현금성 자산이라고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3개월 이내인 거는. 그래서 현금성 자산의 대상이 되는 그 항목은 첫 번째 단기 금융상품 중에서예요.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현금성 자산이라고 써야 된다. 되셨는지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지금 취득시라고 되어 있죠? 여기 취득시에 해당되는 거는요, 여기 채권이에요. 채권에는 뭐뭐 있다 그랬죠? 국채, 공채, 사채.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얘네들을 채권을 샀는데 그 채권의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남아있는 거, 걔를 갖다가 취득했을 때는 뭐라고 기록하라고요? 우리는 회계 담당자들이기 때문에 기록하는 걸 갖다가 구분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채권을 샀을 때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사게 되면 그때 기록을 뭐라고 하라고요? 현금성 자산이라고 기록하시라고요. 됐죠?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현금성 자산을 설명하는 용어, 얘가 현금성 자산을 설명하는 녀석이에요. 이따가 또 한 번 더 교재에서 읽어보셔야겠죠? 여러분들한테는 자격시험에서 주관식으로 쓰라고 나오지 않아요. 읽어두면 나중에 이거 현금성 자산 설명하는 건데 구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단기 금융상품 아니면 뭐라고요? 채권이라고요. 되셨어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서 34페이지의 맨 밑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그렇게 해드렸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필수 예제 거래가 나와 있네요. 현금 10만원을 보통 예금으로 예금하다. 그러면 현금은 누구 줬겠어요? 은행에다가 줬겠죠? 그럼 대변에다 현금 쓰셔야죠. 그 다음에 차변에는 뭐라고 써요?
보통예금 통장이 증가했겠죠, 금액이. 그래서 차변에 그냥 보통예금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실 수 있죠? 오케이. 자, 됐으면 다음에 35페이지 두 번째 당좌 예금하고 당좌 차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지금 당좌 예금이라고 되어 있죠. 당좌 예금에 대한 보편적인 얘기는 회계 원리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럼 당좌 예금과 관련해서 또 다른 회계 담당자가 알아야 될 상황이 뭐가 있느냐면은, 자, 여기는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까요? 자, 우선 당좌 차월이라는 용어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당좌 차월이라는 용어부터 설명하는데, 당좌 차월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여러분 통장 중에 개인들이 사용하는 마이너스 통장 알죠? 마이너스 통장이 뭐예요? 내 통장에 잔액이 없는데도 은행에서 먼저 지급해 주는 거죠. 미쳤나? 얘네들이 돈을 왜 먼저 지급해 줘? 일종의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은행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지, 뭐 무제한 아니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근데 이 마이너스 통장 개설해 줄 때 아무나한테나 막 해줘요? 신용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해주죠. 그리고 그렇게 해준 다음에 나중에 돈 넣으면 걔네들이 그 돈 빼가면서 그 해당되는 기간만큼 이자 차감하죠.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좌예금을 계산해요? 보통예금을 계산해요? 여러분들은, 개인인들은 보통예금을 계산하죠. 근데 우리 사업자는 당좌예금 계산한다 그랬죠. 당좌예금 부도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당좌수표가 부도나면 형사입건, 약속은 부도나면 민사소송, 어쨌든 골치 아파지죠. 회사에서 걱정이 돼야 한대요. 사람이 일이란 모르는지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이 당좌예금에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그 은행하고 당좌 차월 계약을 맺어요. 무슨 계약? 당좌 차월. 의미는 똑같아요. 마이너스 통장. 그 당좌 차월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회사의 당좌예금이 비어 있더라 할지라도 일정한 금액 내에서는 은행에서 먼저 지급 좀 해주세요. 돈 빌려 쓰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당좌 차월 계약. 당좌 차월 계약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맺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얼마까지는 은행에서 지급해 준다는 뜻? 통장에 잔액이 없더라도 100만 원까지는 지급을 해주겠대요. 근데 은행에서 호락호락 이렇게 그냥 거저 대출해 주나? 뭘 맡기라 그래? 담보 설정을 하자 그래요. 담보를 설정하게 되면은, 담보 설정은 보편적으로 그 회사에 건물이나 토지가 있다면 토지, 보통 그 가격은 담보 설정할 때 건물일 경우에 건물의 가격이 최소한 120만 원 이상은 돼야 돼요. 120% 설정한다고 치면, 왜? 만약에 돈 은행에서 대신 결제해 줬는데 얘네들 안 갚으면 어떻게? 그럼 담보로 설정돼 있던 거 기처분해서 돈 회수해야 되겠죠. 그럼 그걸 경매로 내놔야 될 텐데 목적이 건물이 아니잖아. 돈 회수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경매에서 유찰되면 그 가격이 떨어지면은 돈 다 회수 못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담보 설정하는 금액은 대출해주는 금액, 계약 잔액보다 훨씬 많은 120%, 130% 또는 150%더 높게끔 금액 나가는 것들을 담보로 잡는단 말이죠. 뭐 당장 파는 건 아니죠. 회사 입장에서 맡겨놓는 거죠. 그러면 여기 당좌 차월 계약 100만 원에 따르면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 기록해요? 안 해요? 왜 안 해? 알아듣게 얘기해. 왜 기록 안 해? 기록 왜 해? 자산이 증가했어요. 계약만 했지 돈 증가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계약만 했는데. 돈 안 들어왔어요. 계약은 회계상의 거래 아니죠. 담보도 회계상의 거래 아니죠. 재산의 변동이 안 생겼죠. 기록할 이유가 없지. 그냥 벌어진 대로 그런가 보다. 저기 지은 씨는 벌써 알았어. 그래서 그게 했던 건데 회계상 거래 아니에요, 얘네들은. 자, 그러면 담보 설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았고 당좌 차월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됐죠. 자, 이제 거래할 거예요. 자, 그래서 회사에서
차변에 상품을 갖다가 하나 빼먹었다. 사오기 전에 현재 우리 당좌 예금 계좌에 잔액이율이 지금 얼마 있느냐 하면은요 60만 원 있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지금 현재 당좌 예금 잔액의 계좌는 60만 원이 있어요. 60만 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거래를 하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상품을 갖다가 100만 원어치 사 갖고 왔어요. 그리고 수표를 발행해서 당좌 수표 발행해서 거래처에다가 줬단 말이죠. 그럼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되겠죠? 옛날에는 몰랐잖아. 당좌 예금이라고 쓴 날에 있었죠? 당좌 예금 얼마를 써야 돼요? 100만 원 써야 되죠. 근데 우리 당좌 예금 계정에 잔액이 얼마밖에 없어? 60밖에 없잖아. 100만 원 쓰면 안 되겠지. 60만 원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칸이 모자르다. 녹화도 안 된다. 그런다고 내가 못 쓰냐? 여기다 쓰지. 다시 쓸게요. 차변에 상품 얼마짜리 사왔다고요? 100만 원짜리 사왔고요. 대변에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면 뭐라고 기록하죠? 당좌 예금으로 얼마만? 60만 원 이렇게 기록하죠. 그다음에 돈 모자라는 건 이제 누가 지급하겠어요? 은행에서 알아서 지급해 주겠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빌린 거죠. 뭐라고 쓴다? 당좌 빌렸잖아. 이 차자는 빌릴 차자리에요. 빌린다는 뜻이에요. 차월 쓰면 되겠죠? 얼마? 40만 원.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좌 예금 통장을 갖다가 은행에 가서 한번 땅 찍어보면은 마이너스 40만 원 이렇게 돼 있겠죠. 여러분 보통 예금 통장에 마이너스 찍혀야 안 찍혀요? 다행 안 속네. 여러분들은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그거 써갖고 제대로 사는 사람을 못 봤어. 나 그거 해다 걸려가지고 여친한테 아주 작살날 뻔했잖아. 큰 돈도 아닌데. 큰 돈이다. 200만 원이면 크잖아. 근데 용돈이 30만 원인데 그거 다 쓰고 갚으려고 그러면 몇 개월을 버텨야 돼. 큰 돈이야 이거. 돈을 빌리는 거는 내 수입 범위 내에서 30%만 빌려야 돼요. 몇 프로? 30%. 내 월급 200만 원 받는다면 아니 다 빼고서 4대 보험료 세금 빼고 실수령액의 30% 그거는 감당이 가능한데 넘어가면 휘청거려요. 그래서 하여튼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별거 다 가르쳐주네. 이것도 시험 문제는 안 나오잖아. 그죠? 자 그러면 통장에 찍어보면 얘 분명히 마이너스 40만 원이 찍혀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상품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돈을 갖다가 얼마를 벌었냐면 200만 원 벌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200만 원을 벌은 그 돈을 당좌예금 통장에 곧바로 넣었어요. 자 그럼 그때 기록은 어떻게 될까? 지금 당좌예금 통장에 현금 200만 원 넣은 거예요. 그럼 당좌예금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당좌차월 40만 원 걔부터 없어지겠죠. 그죠? 당좌 차월 마이너스 된 게 없어지겠죠. 그러면 40만 원 얘는 없어지고 그다음에 얘는 상품 팔아서 현금 200만 원을 그대로 다 입금했으니 현금 200만 원은 없어지겠죠. 그죠? 그다음에 당좌 차월이고 당좌 예금에 잔액이 얼마 남았다고 표시가 될까? 돈 계산들은 잘해. 160만 원 이렇게 남겠죠. 그러면 당좌 차월이 어떻게 기록되고 얘 뜻이 어떤 건지 이해되셨어요? 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건 맨 밑에다 하자. 이번에는 어떤 경우냐면 지금 차변에 상품 사올 때 100만 원짜리 사왔었잖아요. 그리고 당좌 수표 발행했죠. 그래서 당좌 예금에서 돈 빠져가는 거 60만 원 기록했었는데 귀찮아. 무슨 당좌 차월을 왜 써? 그냥 몰라. 100만 원 이렇게 쓸래.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실무에서는 실제 회사에서는 이렇게 쓸까 밑에처럼 이렇게 쓸까? 어떻게 알아? 더 편하게. 편하게. 그럼 돈 빌린 거 어떻게 알아? 실제로 회사에서는요 자금 담당이 또는 현금 출납 담당이 그다음에 그 회계 부서장이 이 자금은 매일매일 봐요.
이제 나중에 이제 회계 프로그램 이제 보시게 되면 일일 자금 현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회계 프로그램에 통장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통장 잔액별로 또 받으럼 지급엄 만기가 언제인지 당좌예금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당좌예금 결제될 게 그거 매일매일 봐요. 근데 회계 처리할 때 이것만 해도 좀 편리하게 하자. 그 당좌예금의 잔고가 비지 않도록 그 해야 된다는 건 회계 담당자가 더 잘 알겠죠. 그런 문제 벌어질 거 뻔히 아니까 부도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아니까 회사에서 그렇게 어리버리한 사람 맡겨놨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회계 처리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로만 처리해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되던 뭐가 되던 담당자들은 그 자금일보에서 매일매일 그거 계산해서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준단 말이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는 잘 나오지 않는 회계 이론의 용어가 하나가 등장해요. 어떤 용어가 등장하냐면 이렇게 당좌 예금과 당좌 차월 계정을 사용하는 방식, 이거를 계정이 당좌예금 나올 때 두 가지 계정을 쓴다 그래서 이 계정제라고 불러요. 이 계정제, 거기에 반해서 요 밑에 있는 계정은 지금 당좌예금밖에 쓰지 않죠. 그래서 얘를 1계정제라고 불러요. 그럼 실무에서는 2계정제를 많이 쓴다, 1계정제를 많이 쓴다. 1계정제를 주로 써요. 이것도 이제 어떤 의미인지 구분되겠죠? 그래서 2계정제, 1계정제 얘기로 남아 있고요. 하나만 더 하고서 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갖다가 해야 되느냐면 자,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을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돈이 생겨가지고 돈을 바로 입금했다 그러면 당좌 차월 바로 없앨 수 있겠지만 만약에 12월 31일까지 아직 우리가 당좌 차월을 갚지 못했어요. 근데 이 당좌 차월 계정은요, 이 당좌 차월 계정은 임시 계정이에요. 무슨 계정이라고요? 제가 요즘 계속하면서 임시 계정이라는 용어 많이 쓰죠. 임시 계정은 결산할 때 재무제표에 나타나면 안 되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이 임시 계정인 것을 갖다가 기말에 결산할 때는 반드시 뭘로 바꿔주셔야 되느냐면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으로 대체를 해주셔야 돼요. 대체라는 말 용어 전 익숙하죠? 대체라는 것은 바꿔주라는 건데 칸이 모자라서 여기다가 그냥 겹쳐서 쓸게요. 당좌철 없애주라는 얘기잖아요. 당좌철 있으면 안 된다면서요. 당좌철 차변으로 이렇게 없애주면서 12월 31일이에요. 여기다가 12월 31일 날 당좌차월 없애주면서 대변에다가는 단기 차입금이라는 용어로 써주셔야 돼요. 대변에다가 뭐라고 쓰라고요? 단기 차입금 40만원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당좌차월하고 당좌차월 없어지는 건 똑같죠. 그리고 뭐가 남아요? 단기 차입금. 예, 단기 차입금으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돼요. 됐나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담당자들이 또 이것도 귀찮아. 그러니까 당좌차월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이계정제를 사용할 때도 당좌차월이라고 안 쓰고 예시당초 그냥 아예 여기다가 뭐라고 써버려요? 단기 차입금이라고 써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단기 차입금. 그러면 당좌차월 계정을 운영하면서도 단기 차입금으로 써놨으니까 12월 31일 날 또 대체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것들은 12월 31일 날 여기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 어떤 계정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줘야 되나요? 이거 물어봐요. 그럼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당좌 차월은 실제로 실무에서 많이 쓴다? 안 써요. 당좌 차월 계정은. 근데 당좌 차월 계정 계약은 다 해놔요. 그래서 2계정제 쓴다, 1계정제 쓴다. 실무에서 얘를 많이 쓰니까 얘가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회계 담당자들은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왜? 당좌 차월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거기 3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당좌 예금, 당좌 차월, 당좌
개설 보증금 여기 설명해드렸었죠. 당좌예금 개설할 때 보증금 내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당좌예금을 개설하면 1년마다 뭐 갱신하나요? 아니에요. 해지할 때까지 계속 놔둬야 되기 때문에 거기 당좌 개설 보증금 그러면 전액 뭐라고 돼 있어요? 장기 금융상품에다가 넣어놓으세요 그랬었죠. 장기 금융상품. 장기 금융상품은 어느 계정에 들어가요? 비유동자산에 투자자산 안에 장기 금융상품이 있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나왔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이슈가 되는 항목들을 갖다가 제가 다 설명을 해 드렸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보시게 되면 단기 투자자산이라고 나와 있죠. 단기 투자자산은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단기 금융상품이 있고요.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여금 있어요. 거기 단기 금융상품 지금 제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분기된 거 여기는 여러분이 회계원리처럼 분기 연습이 많이 없다 그랬어요. 꼬박꼬박 챙겨서 잘 읽어보시기 바란다는 얘기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얘는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녹화도 일단 여기서 끊을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찍어 놓고요.